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랜만에 3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워낙 또 저희가 좋아하는 작가들 또 그런 책들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3부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간만에 한번 또 이렇게 즐겨보시는 거죠. 네, 이제 3부에서는 저희가 까뮤의 정의의 사람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2부보다 좀 짧은 뭐 그렇게 길진 않을 테니까 부담 없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베르 까뮤의 정의의 사람들. 요것도 어떤 뭐 과정과 결과 혹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의의 사람들은 가장 핵심 주제가 결국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락되는가, 허용되는가. 뭐 이게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반항이 폭력을 수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미 같은 경우는 이게 자살이라는 문제를 철학에서 가장 유일한 문제로 봤거든요. 가장 유일한 문제는 자살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봤거든요. 살 거냐 아니면 더 살지 않고 그냥 끊을 거냐. 근데 이제 자살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 삶이 이제 인생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부조리하다고 느끼잖아요. 세계 자체는 뭐 부조리 이런 게 아닌데 우리가 느끼는 건 부조리하다고 느끼잖아요. 자, 그럴 때 해서 자살을 해버리면 그건 부조리에 굴복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신에 대한 복종을 하잖아요. 종교를 간다. 그것도 자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저 세계로 간 거니까 그것도 자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까미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자살도 살인이잖아요. 그게 용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반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항이 뭔지 참 애매한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 반항한다는 거는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권력이랄까, 그죠? 우리의 어떤 질서랄까, 권위 이런 게 반항을 한다고 하는데, 까미에게 있어가지고 반항은 뭐라고 할까? 최대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최대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그 반항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최대한 자유를 누리게 할 때 결국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억제하는 것이 반항인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반항인 거죠. 최대한 뭔가를 하여튼 어떤 선을 넘어가는 거 있죠. 일정 한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반항이란 거죠. 리볼트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한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 이게 이제 반항이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한 반항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질적으로 뭐 인간성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게 탁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느낌을 까미는 반항이라고 불러요. 그게 반항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유 막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거 아닌데라고 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걸 이제 반항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반항은 형이 이상학적 반항이 있고 역사적 반항이 있다 이거죠. 그 역사적 반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계급 사회의 부조리 이런 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고, 그 뭐 형이상학적인 것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삶의 이제 부조리를 절대적인 존재를 추구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니체 같은 초인을 추구하면서 삶의 어떤 부조리를 극복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역사의 진보를 신뢰하면서 이제 인간 사회, 인간 역사의 부조리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반항으로 본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개인적인 반항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살인, 최대한의 자유에 대해서 억제, 억누름 이런 것들 반항이라고 봤으면 바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 역사로 나타날 때 혁명이 정의실현을 막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정의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의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계급을 다 말살시켜야 돼. 모든 자본가계급을 말살시키고 모든 뭐 반동들을 다 없애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항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보통은 역사의 진보를 믿고 우리가 신의 뭐 초인을 믿고 이러면서 막 우리는 어떤 부조리를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삶의 어떤 약한 지점이랄까 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긋나는 지점들을. 그런데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톱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바로 반항의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항, 우리가 알고 있는 반항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반항이라는 것이 결국 이거죠. 우리가 보통 반항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 대한 반항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까미에게 있어 반항은 사실은 내적인 것에 대한 반항이죠.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뒷배를 가지고 어떤 이념이 있다. 역사 법칙, 막시즘이 있다. 아니면 뭐 뒤에 내가 막강한 권력자가 있다. 이래서 내 마음대로 우리는 이념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는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최대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을
제지하고 억누르는 것 그게 바로 그게 반항이라는 거예요. 사실. 반항이라는 말보다 다른 말을 쓰는 게 더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프랑스 말이 리볼트가 우리가 번역이 반항이라는데 그 조금 이제 그런 것들. 그거는 뭐 저항이란 말도 좀 그런 거 예. 같고 양심적 걸림? 뭐 걸림? 이런 거 정도 그래서 아닐까요? 이제 사실은 어떤 분은 망설임이라고 하는 거죠. 망설임. 주저함. 망설임. 주저. 자, 그러니까 이제 망설임. 그래서 까미가 바로 이것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이방인과 패트를 썼고 그래서 45년 그 재판 부역자 재판할 때 처음에는 막 그렇게 세게 나갔거든요. 나는 심판을 말하고 누구는 자비를 말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뭐 압도적인 원리로 채택된 사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막 심판만 하자는 사회도 망하고 응징하자는 사회도 망하고 자비리만 말하는 사회도 망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길은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한도로 바꾸거든요, 입장을. 까미가 내세웠던 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정의가 필요한 순간에 정의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럴 때 너무 이 정의가 막 가혹한 칼날이 돼 가지고 마구 휘둘러질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의의 칼날이 너무 세 가지고 막 사망 없이 휘두르는 단두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단두대의 정의가 되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자비를 베풀어 줘야 돼. 근데 자비를 베풀어 주면 전날까지 그 온갖 사악함을 저질렀던 것들을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비가 이 악마적 악행 그 반역을 했던 그것들을 사면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미가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제리 민족해방전쟁을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알제리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봐라. 알제리가 처음에 1830년에 프랑스가 침입을 했을 때 뭐 프랑스 당시 갖고 있는 땅이 프랑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은 1%였는데 지금은 50%를 갖고 있고 알제리 사람들의 땅은 50%에서 뭐 5% 밖으로 줄어들었고 이런 식의 침략의 역사에 알제리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말이야 100년 이상 살아왔다고 본래 지중해는 다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아왔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살아와 있는 우리 또 100 몇십만 프랑스 사람들 현지인들을 우리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하자 이렇게 투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 참 이 사람이 난감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분명히 지식인으로서 이 세계에 일어나는 부당한 일에서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걸려있단 말이죠 같이. 그러면 이 수백만의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럴 때 이 사람이 결국 이 망설임이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는 없죠 그러면. 네네네. 내용을 좀 보면 예.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것 같긴 네. 하네요. 네. 자 그래서 네. 이제 결국 이제 폭력이 불가피한데 참 이 폭력이 불가피하지만 폭력도 정의롭진 않잖아요. 우리가 정의의 폭력을 말합니다만 과연 폭력이 정의롭냐 이거죠. 폭력 자체가 우리가 철학적으로 볼 때 폭력 자체는 사실은 막 불가피하죠. 어느 순간에 당연히 폭력이 방어적으로 필요하고 하지만 이걸 과연 그러니까 참 필요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참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문제다 이거죠. 자, 이 상태에서 결국은 이 이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의 극단은 살인이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네, 네. 이거죠. 자, 배경은 20세기 초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 당시 1905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그 니콜라이 2세의 숙부였던 세르게이 대공을 암살한 사건이에요. 실화예요. 네. 그 세르게이 대공을 암살당하고 그 부인은 실제로 그 자기 남편을 암살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용서해달라고 용서 이제 사면 비슷하게 이걸 요구도 하다가 결국 이제 수녀원인가 수도원 원장이 되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이런 사람이었죠. 이제 러시아 혁명 때 이제 처형당했습니다만. 자, 그 배경인데, 자, 이 일단에 이제 일종의 혁명주의자들이 몰려들어요. 테러리스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리스트를 자꾸 안 좋게 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9.11 테러 해가지고 테러리스트 하는데 이게 참 어떤 식으로 단어를 규정하에 따라 다른데 그 예전에 이병주 소설가는 테러리스트를 그 아나키즘에서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우주의 원한을 집행하는 영혼의 시인을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규정해요. 우주의 사이 그 가득한 그 슬픔 원한을 정말 이렇게 딱 집행해주는 그 원한을 집행해주는 영혼의 시인들이 테러리스트.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 테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까미도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내가 독일 사람을 이제 독일 이제 저항 운동하는 거죠. 나치가 점령한 독일 레지스탕스 할 때 이 전제는 뭐냐면 내 목숨을 내놓을 걸 선사하는 거죠. 내가 독일 사람 한 명을 죽기 위해서 내 한 목숨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람을 죽이겠다는 사람의 윤리거든요. 네. 나는 한 명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뭐 이 테러리스트들이 1인 1살이에요. 내가 그 사람 한 명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목숨은 목숨으로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폭력범이나 일반적인 뭐 그런 살인범하고 다른 게 테러리스트는 네네.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인 만큼 나도 내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테러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거를 내가 이것을 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네네. 그래서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에서 연중을 테러리스트 한다. 그러니까 나쁘게 볼 때는 당연히 그쪽에서 뭐 쓰는 의미가 나쁠 때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까미에 뭐 테러리스트 마음이 안 들면 레지스탕스로 부를 수 있겠죠. 테러리스트 레지스탕스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절대 도망하고 회피하지 않아요. 내가 딱 그 행위를 한 것은 어떤 자격을 하는지를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안종원 의사 딱 밝히잖아요. 나는 대한 그 독립의군 중장의 자격으로 교전행위 일종으로 이또 이루부미를 지금 교전했다. 교전 끝에 사살했다. 딱 이렇게 밝히거든요.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3자가 저 사람이 뭐 진짜 그런 거 예전에 뭐 집안이 어려웠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 죽인 거야. 이런 식의 뭐 말을 한 내가 딱 밝혀야 되는 거예요. 병식적으로 나는 왜 이 사람을 죽이냐. 동양삼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뭐 짝짝짝 이런 걸 밝히고 그 감옥에 소감됐을 때 끊임없이 동양평화론과 이걸 통해서 내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 나는 그 상대의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는 목숨을 연명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구걸하지 않겠다. 네, 나는 그러니까 항소고 나발할 필요 없다. 나는 그게 바로 사실은 테러리스트의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를 비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 선다고 할 때는 거부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테러리스트나 레지스탕스의 의미는 우리가 9.11 테러도 그 중동 지역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된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너무 상대주의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거를 뭐 그렇게 볼 건 없습니다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결국 보통의 이제 테러리스트, 레지스탕스의 의미는 이런 어떤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나키즘에서의 어떤 테러라는 것들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또 뭐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네. 테러를 가하느냐도 네, 이제 네, 조금 더 뭐 테러리스트와 혹은 뭐 좀 더 좋은 의미 네. 혹은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의미로 구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뭘 했느냐 아니면 상대 뭐 군인이나 혹은 지도자나 뭐 네, 이런 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하느냐에 맞습니다. 따라 조금 뭐 다르게는 또 보는 것 그래서 같긴 바로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 이제 일단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나드로니키, 나로드 운동이니까 나로드니키죠. 나로드니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민주의자, 민중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민을 위주로 해가지고 농민 공동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걸 하기 위해서 테러리즘을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 러시아 왕실이랄까 이런 데를 테러를 많이 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이 테러의 정상성을 역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사람 죽이는 게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이 사람을 죽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말 자체가 좀 자기 모순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쟁을 끝나기 위한 전쟁처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테러리스트 두 명,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이제 주인공이 칼리아예프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직접 대공을 암살하기 위한 폭탄을 던져야 되고 이 칼리아예프와 이제 일종의 뭐 연인 관계로 보이는 도라라는 또 여성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공 암살을 이제 실행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 황제 숙부인 대공을 암살하려고 딱 했는데 문제는 칼리아예프가 폭탄을 못 던지게 된 거예요. 망설였어요? 네.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들이 난리가 났던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 이 좋은 기회를 자식아. 이 좋은 기회를 네가 지금 이렇게 날려버리면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대공을 죽이고 독재를 끝내는 것이 인간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인데 너 왜 못했냐니까. 그 대공하고 그 조카 애들 둘이가 있더라 이거죠. 얘들 무고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죽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더 인간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또 이제 강경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때문에 죽어간 수십만의 아이들은 안 보이냐 이 멍충아.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 애들을 살려가지고 지금 대공이 살아나면 수천 수만의 아이들이 굶주려 죽게 된다. 그 착취와 탄압을 통해서.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바로 칼리아예프의 애인이죠. 도라하고는
그렇다, 너 잘했다. 어린이들이 죽으면 이 우리의 아무리 좋은 대의를 가진 혁명도 인류 전체의 정오를 받게 된다. 이건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칼리아이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만약 그 애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아이들의 눈동자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차라리 나는 폭탄을 던졌을 것이다.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바라봤다면. 근데 그 아이들은 나하고 눈이 안 마주치고 딴 쪽을 보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난 도저히 이 아이들에게 폭탄을 던질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책은 보시면 논쟁이 아주 재미있게 돼 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이죠. 어떤 파괴 행위에도 어떤 질서가 있고 한계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마 그 애를 보고 던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고, 한계 따위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한계 따위는 없어. 지금 뭐 우리가 테러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되고 우리는 다 해야 돼. 무슨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아이들 때문에 그거를 뭐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대공은 왜 죽여? 왜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애도 못 죽이는데 왜 대공은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참 이게 결국 이게 여기서 나오듯이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뭔가 아무리 우리가 암살하고 파괴를 해도 뭔가 한계가 있다는 감각을 가진 사람하고 한계가 없다는 감각을 가진 게, 이게 결국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근데 사전에 그게 있다 없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치다 다치로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뭐가 레드라인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딱 선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는 거죠. 그럼 뭐 양심에 의한 주장.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반항이라는 게 결국 그 양심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반항하는 거죠. 이런데 내가 뭔가 비인간적인 행동을 넘어가려고 할 때 이게 반항하는 거니까 양심의 어떤 일환을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인류 보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적으로. 그게 이제 칸트나 이쪽에서 나온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다 인격이 있다 이거죠. 그거는 아무리 배우나 못 배우나 뭐 멍청하나 똑똑하나 우리 모두에게는 상품에는 가격이 있고 인간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인격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했다 이거죠. 바로 이런 거 같아요. 넘지 못하는 무엇, 이거 참아하지 못하는, 유교식으로 말하면 척은지심. 우리 사단이라는 거 있죠. 척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겸양심. 이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갈 때 인간은 이건 안 됩니다라고 반항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 자기 혼자 막 당하고 내가 혼자 이거 내 혼자 받아들이고 내 혼자 죽는 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것은 뭔가 인류 전체와 뭐가 연대돼 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인류 전체의 어떤 대의명분으로 연결돼 있다 생각할 때 사람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은 이거 나는 노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굴욕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 반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넘어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것이 내 뭔가를 넘어서는 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반항을 한다는 거죠. 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걸 알면서 반항하느냐? 바로 이런 거다 이거죠. 그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물학적인 생명보다 뭔가 내 더 높은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아까 말한 인격에 갇히고 존엄하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까미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 시지포스의 신화라고 하죠. 시지포스의 신화. 왜 시지포스는 맨날 돌을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느냐. 그게 결국은 이런 거죠. 그 시지포스는 외롭지가 않다 이거죠. 그렇게 돌을 쌓아 올리고 내가 하면 계속 하면서도 그건 반항이다 이거죠. 신의 형벌에 대해서 난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나도 반항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길을 내려올라가면서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이 운명, 끊임없는 형벌 이거를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인 거죠. 내 운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조리를 난 받아들이고 나는 끊임없이 내가 자살하지 않고 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 반항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나와 같이 부조리에 처한 운명에 처한 모든 사람하고 나는 같이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시포스는 외롭지 않다. 그래서 까미는 행복한 시시포스를 상상해야 된다라고 그 이제 글을 끝맺고 있는 거죠. 절대 시시포스는 우리 불행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 시시포스는 행복한 시시포스를 우리는 상상해야 된다. 바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바로 한계 따위는 없다 있다가 사실은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선 씨는 예를 들어 독재자가 있어요. 독재자. 총으로 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이 사람을 쏘게 되면 이 나라의 독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운명론자라서 나에게 그 일이 맡겨지는 순간 네. 이게 내 운명이라 생각할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진 않았어요. 시키진 난쏠것 않았고. 같아요. 어? 난 쏠 것 같아. 아, 쏠 것 같아? 네. 아, 그래요? 아니 그 지금 상상만 하는 거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네. 그 당시 상황이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상상해보면 어떻게 하죠, 정프로님은? 아, 독재자가 있다. 그리고 총이 있어, 테이블에. 테이블에 있어. 바로 앞에, 저 앞에 네. 독재자 앉아 있고. 네. 어. 이 사람을 총으로 쏘면 그 독재가 끝이 난다. 네. 독재 그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아,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속에 분명히 그 독재자를 향한 증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증오의 원인이 뭐 내 가족이라든지 뭐 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제가 쏠 것 같거든요. 독재자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어. 내가? 어. 아 그럴 줄은 몰랐네. 야 그러면은 마음에 증오도 없고 내가 크게 없죠. 다만 그냥 마음 한켠에선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은 해. 고생을 해. 아. 근데 아휴 뭐 나는 그냥 먹고 살기는 어렵지 않아. 괜찮아 나는 오히려. 괜찮아. 오히려 예. 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와 그럼 진짜 너무 고민되겠다. 그런 마음 자체를 안 먹을 수도 있잖아. 아예. 그렇죠. 네. 고민이야 그때부터는. 그때는 고민할 수 아 있어. 그땐 좀 고민이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군요. 아뭐 어렵죠. 어려운데 아 내가 이걸 끝낼 수 있는 나에게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게 정당성이겠죠. 네, 명분 정당성. 뭐 명분, 정당이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당성. 근데 사실 그 정당성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폭력을 막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정당하잖아요. 그럼 막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반항이란 거는 그렇게 정당성을 가지고 막 행사하는 그런 것들 자유에 대해서 한계를 채우는 것. 이게 바로 네. 반항이죠. 아,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끝장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까미가 왜 고민했냐면 전제 정치를 끝장내기 위한 폭력이 또 다른 전제 정치를 불러오더라고요. 역사의 경험으로는. 그게 핵심인 거죠. 네네네. 그게 참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래도 바뀌어야 되나? 또 다른 전제 정치를 불러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떻든 지금 현재 당장 죽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꿔야 되냐? 아니면 이것은 어차피 또 다른 죽여봤자 또 폭력은 폭력을 모르고 또 다른 전제 정치가 온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유보해야 되느냐? 그 망설임이 결국 이제 그 사실 망설인 게 아니라 그게 반항 아닌가 진짜 싶어요. 확신이 있어야겠네요. 내가 근데 이제- 끝내도. 이제 독재 혹은 뭐 지금 전제 정치하는 이 사람은 확실한 전제 정치고 네. 앞으로 새로운 전제 정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건 이제 불확실의 영역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베팅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어. 다만 이제 나의 고민은 네. 이 선택은 반드시 나의 파멸을 불러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선택을 하긴 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용감하진 않아요 나는. 견식이 넓고 도량이 넓은가 보죠. 그러니까 보통 행동주의가 되려면 견식이 오히려 좁고 더 단순해. 도량이 좁아야 돼. 딱 한 방향 한 점으로 모든 자기 삶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어떤 정신과 모든 네. 것들을 다 능축시켜 버려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뭐 가족 생각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네네. 그리고 아마 그 고민도 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과연 지금 이 사람의 전제 정치가 이 사람의 개인의 캐릭터에 의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그 전제 정치였는지 아니면 수많은 상황들이 지금 그에게 전제 정치를 요구를 했는지 네. 예, 뭐 그런 것도 아마 좀 생각은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네. 사르트르 바로 이제 들어온 손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위고가 그 웨드레르가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총 내려놓고 자 이제 그렇게 하자 할 때 웨드레르가 하는 이야기가 위고한테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총을 절대 못 쏜다. 너 나하고 생각 다르다고 지금 내 눈을 바라보면서 내 관자 그 뭡니까 미간에 총알을 박아 넣을 수 있다고? 넌 절대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넌 너무 생각이 많아. 너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걸? 자 내가 이 총알을 받아 넣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과연 우리 당은 잘 굴러갈 것인가? 뭐 이거는 과연 내가 지금 했지만 너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넌 절대 총을 쏠 수가 없어 라고 계속 하는 거죠. 설득을 네네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 책 내용은 다 다뤘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계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서로 논쟁을 하니까 결국 이런 거죠.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부모님 깜짝 놀랐네. 예, 강경파인 이제 네. 스테판이라는 강경파는 네. 아 정의가 실현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든 말든 네. 정의가 실현되면 그만 아니냐. 뭐 그거하고 똑같죠. 수십만이 죽어도 우리의 이념이 승리를 해야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갈리아예프는 딱 이런 사람이거든요. 죽은 정의를 위해서 산 불의를 더 보탤 수는 없다고 말해요. 나는 죽어 있는 정의를 위해서 산 불의를 보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참 계속 그 비슷한 이상과 현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어떤 논리가 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와중에 이제 다시 그러면 거사는 다음으로 기회를 봐서 더 하기로 하고 그 와중에 참가하기로 했던 부하코프라는 또 젊은 청년은 자기는 도저히 자기는 테러리스트 체질이 못 돼가지고 자기는 위원회나 선전부 이런 좀 후방에서 일을 하겠다 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것하고 내가 죽일 사람이 내 눈앞에 직접 보이는 거라고 이 천양지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막 하다가 뭐 내가 그래 뭐 글 쓰다가 갑자기 급습을 당해가지고 내가 교수의 목에 올라가도 그건 상관없다 이거 차라리. 근데 내가 죽일 사람이 눈앞에 딱 보일 때,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총이 있고 폭탄이 있단 말이죠. 이 내 손 안에 내 생명하고 타인의 생명을 딱 금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생명을 다 불꽃 속으로 집어 던지는 순간을 결정해야 되느냐 이 고민에 비하면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이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나의 생명과 저 둘의 생명을 같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정의의 사람들인가. 이 세상에는 뜨거운 열기가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겨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원한 겨울에 살아간다 이거죠. 우리는 이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참 묘한 그거죠.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폭탄과 폭격을 위해서 가장 뜨거운 불꽃을 일으켜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가장 그 감정을 완전 감정을 동결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눈앞에 직접 있어서 칼 하나를 쥐어주고 너가 처단을 해라고 하는 것과 한 1km 좀 떨어진 데서 버튼 하나 누르면 이제 이 사람이 끝난다고 예. 아마 그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아마 몇십 배 이상 아마 데이터를 하면 결과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까미나 그리고 저 레비나스 같은 철학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간에게는 신이 없잖아요, 종교가.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는 신이 10계명에서 불교에도 뭐 5개가 있어가지고 그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 뭐 이런 종교의 어떤 계율로 다 우리에게 뭐 계율은 무조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신이 사라졌고 신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전부 다 인간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너 마음대로 우리는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최대한 자유 누리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에 포함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한계선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이 그러니까 신이 사라진 시대에서 나의 어떤 한계를 규정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아까 뭔가 고정된 것도 없다 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럼 뭐 어떻게 나오냐? 뭐가 내가 뭐 딱 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체담을 하려 할 때 딱 나를 막아서는 게 뭐냐? 그거를 얼굴이라고 했어요. 타인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 얼굴이 나에게 딱 다가온다는 거야. 사람 죽이지 마, 나를 죽이지 마. 그 애원, 호소, 간청의 의미로 그 얼굴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총을 들고 칼을 들었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딱 나를 바라볼 때 애원, 나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호소, 나 집에 지금 애도 많아. 그리고 간청, 나를 죽이면 너 살인자가 되는 거야. 이 얼굴의 의미로 다가올 때 사람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너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고 딱 계율로 도래한다는 거야.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게 사실 그런 의미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뒤 돌려놓고 아마 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처형하는 경우들도 많고 내가 쏘는지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익명으로 숨겨놓고 이제 이렇게 처형하는 경우들도 그래서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만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중국에 아주 일이 오른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정확하게 제목이 그 돼지와 뱀과 비둘기였나?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게 보면 마지막 처형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마지막 특식을 제공하고 마취를 해줄까 했는데 마취를 거부하거든요. 그럼 사람을 침대 매트 같은 데 있죠. 평평한 데 들어 누워가지고 의사가 그 사람을 뒤로 눕혀요. 그러니까 절대 얼굴은 안 보여. 뒤로 딱 등을 이제 하늘 위로 보이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의사가 이제 심장 쪽에 빨간 점을 딱 그려줘요. 그럼 뒤에서 그 간수가 총을 가지고 그 빨간 점 부분을 총을 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똑같습니다. 항상 교수형을 집행할 때도 얼굴에 씌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본다는 것은 너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의의 폭력 나오잖아요. 네. 그걸 또 어떻게 나옵니까? 얼굴이 안 나와요. 그 영웅 본색에서 사람을 무신명 죽여도 얼굴이 붙여도 안 나와. 그냥 순간적으로 다 흩어져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정의가 실현되는 전쟁에서도 그 죽어가는 사람의 비참함과 비통함을 보면 우리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익명성으로 처리.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얼굴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주인공 친구나 뭐 네. 이런 사람들 죽을 때는 아주 잘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주인공의 그 복수심 내지는 그 뒤의 행동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죠. 네, 네, 이만큼 화가 나는 네, 분노할 수 있게. 네. 아 죽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우리 살려봅시다. 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1kg 커피가 있잖아요. 1kg 커피로 살릴 수 있어요? 1kg 커피로 네. 더워서 막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그 순간 살릴까요? 네, 죽어가는 살려보고 네, 우리 1kg 커피 사장님 얼굴도 한번 살리고. 아침에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 네. 커피랑 베이글 또 한 잔 탁 얼마나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죠. 네, 베이글에 크림치즈 쫙 발라서 네. 그냥 커피랑 또 너무 잘 어울리는 1kg 커피 고구마랑도 잘 어울립니다. 네. 다 잘 어울리죠. 요즘에 제가 고구마 아침에 좀 먹거든요. 아유 어찌나 맛있든지 커피랑 먹으면 당도가 딱 맞아요. 기록이 아빠 잘 먹어. 그 어디에 쿠팡에서 네. 냉동 그 아이스 고구마가 있어요. 아 맛있더라. 군고구마 아이스 군고구마가 난 진짜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네. 예전에 제가 그 편의점 주로 군고구마를 네. 먹었는데 아니 오히려 더 맛있어. 예. 개당 1,800원 정도 되는데 1kg 커피나 하세요. 네 1kg 커피가 참 맛있 1kg 커피 때문에 참 얘가 맛있었던 거다. 아, 그렇지. 깔끔하게 네. 군고구마의 그 단맛도 딱 조화롭게 맺어주는 1kg 커피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네. 1kg 커피 저도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일당백 광고 좋으니까 우리 광고주님들 또 저에게 연락하면 주시고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까미의 네. 이야기 네, 조금 그래서 더 이제 가보죠. 결국 이제 다시 칼리아이프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내가 다시 한번 폭탄을 던져라. 네. 그래서 칼리아이프는 테러에 성공하고 성공해요? 체포된 다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형 선고 받고 나서 이제 경시총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죽은 대공의 부인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경시총감은 찾아와 가지고 야 잘못을 뉘우치고 네가 사면을 청구하면 우리가 너 살려줄게. 그리고 동지들에게도 기회를 줘. 동지를 고발해. 뭐 이런 거죠. 밀고 해라. 자 그리고 그러면서 좀 그 사람의 도덕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그 시체를 찾아보니까 머리가 없더라고. 이 폭탄으로 머리가 날아가 버렸어. 이러면서 야, 우리도 정보원을 둬가지고 너희들이 처음에 대공을 죽이려 했는데 어린애들 때문에 못 죽였다고 하더라. 아 그걸 알았구나. 네, 다 뿌락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야, 어린애들은 못 죽이고 그러면서 또 대공은 죽여.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또 이제 기독교 신자인 대공비가 나타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렇지만 칼리아이프는 굴복하지 않고 결연한 자세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은 동지들이 자,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세계의 불행을 독차지했다. 독차지하면서 떠맡았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세계의 불행을 우리가 다 떠맡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오만을 그 오만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모든 세계의 불행을 독차지해가서 우리가 다 떠맡겠다. 그 오만을 우리는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사람을 죽이고 한 거를 우리 생명으로 지불하겠다. 이런 게 투철하단 말이죠. 그런데 훗날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신의 생명은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지도 모르지. 이게 이제 까미가 내세운 그거였죠.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자, 재판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그 옛날에 과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판검사 이름으로 국가 권력 이름으로 우리가 다 정의를 독점하고 야 이놈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해서 우리 사회를 나쁘게 했으니까 이놈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놈은 우리 민족 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건 온당한 복수의 원리냐 이거죠. 복수라는 것은 적어도 1대1 균형의 원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와 이 국가 권력이 이 모든 걸 독점해가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갚아주마. 그럼 진짜 피해자는 뭐냐 이거죠. 이럴 때의 문제들. 이래서 과연 이게 막
참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그러니까 실존적 고민으로 저 사람을 이 정권 혹은 뭐 이 부당한 체제를 마무리하면서 네. 나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만들었는데 네. 내 뒤에 올 사람들은 그런 뭐 모험이나 헌신이나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의 정의를 독점하고 네. 재단하고 예. 다른 사람들을 또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일을 벌인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까미에 따르면 전제 정치를 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폭력이 결국 독재를 불러왔다 이거죠.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은 나폴레옹 독재를 불러왔고 러시아 대혁명은 스탈린 독재를 불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혁명 활동한다면 내부에서도 그 나타난 폭력도 비판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과정이 중요시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내부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실현하자고 만든 조직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우리 좀 비민주적으로 가야 돼. 거의 군대식이지 뭐.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맞아지겠냐는 거죠.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이 모인 데서 야야 다 필요 없고 저 지금 독재와 맞서싸기 위해서 우리도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 뭉쳐야 돼.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으면 과연 그 민주주의가 될까? 안 된다고 보는 게 이제 까미라는 거죠. 까미는 그거 되게 위험하다. 네, 이렇게 이제 네, 보는 네, 거죠. 네. 근데 물론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또 까미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죠. 아니 근데 까미는 보이지 않는 폭력은 보지 못하나 이거죠. 오히려 독재와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를 지켜내는 현상 유지에 봉사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폭력이 더 비인간적이고 더 정의롭지 못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별로 말을 안 하고 맨날 보이는 뭔가 폭력에 대해서만 저렇게 상심지를 돋우냐. 그러니까 무신론의 성인이냐 뭐 이런 말도 해요. 무신론을 믿는 성인이냐 뭐 맨날 좋은 소리만 하고 뭐 맨날 뭐 자기 좋은 소리만 하고 이러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까미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휴머니스트거든요.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이라서 종교라든지 뭐 이런 뭐 강자 이런 편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항상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하면 이제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까미에게는 큰 것이었고 그리고 삶이 부조리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네, 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부조리하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자꾸 우리는 종교에 기대고 신에 기대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부조리에 굴복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부조리 그 자체를 사랑하면서 부조리를 극복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럼 어려운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라든지 이런 데 굴복하지 말고 이 사람 말은 철학으로 반항해라 이거죠. 종교로 굴복하지 말고 철학을 통해서 반항해가지고 결국 그럼 뭐냐 이 사람은 종교와 결별한 철학이 올바른 철학이고 그게 결국은 무신론적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까미나 사르트르나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을 수가 종교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네네네. 뭐 그렇지만 결국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르트르하고는 또 좀 다른 까미의 특징은 사르트르는 도시의 아이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호텔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생활이 좀 정발돼 있어요. 음식도 맨날 카페에서 먹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호텔 생활. 샤르트르? 네, 사르트르는 그렇게 네. 살았다고 하죠. 사르트르 책에서는 자연이 거의 안 나와요. 태어나고 자란 것도 다 도시에서 생활하고. 근데 까미는 그 알제리 지중해의 바람과 햇빛과 그 바다 파도 속에 성장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 티파사에서의 결혼이나 제밀라의 바람, 그 가빌리의 비참 여러 가지 속에서 이 뭐라고 할까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아름다움에 대비되는 식민지 민중의 비참한 삶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아주 삶이 허무하다고 부조리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 삶에 대한 누가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의 실마리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해석을 하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좋은 표현들을 하자면 까미야말로 절망을 건너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거죠. 절망을 건너는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네. 절망을 건너가는 방법.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삶에 부딪힌 절벽을 건너가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까미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내용 가지고는 뭐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과연 한번 오늘날의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의 그 인간 관계 그리고 내 삶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하고 결부해 가지고 보셔도 참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간만에 저희가 희곡을 또 소개를 해드렸고 네. 마침 또 그 희곡 2권을 쓴 분들이 네. 정말 대단한 철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철학자 겸 뭐 작가 겸 작가, 예, 사상가. 사상가입니다 사실. 네. 이런 분들의 책을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네. 오랜만에 네. 저희가 또 3부까지 에피소드가 나오게 됐고요. 뭐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의견들 한번 또 댓글을 통해서 네. 보면 여러분 뭐가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는지를 저희가 또 함께 즐겁게 얘기 나눌 네. 수 있겠네요. 네. 네, 여러분의 많은 댓글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요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네. 책으로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배경이 있는 네. 인재에서 좀 전해드릴 것 같은데 다음 시간 책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